1831년 당시 과학은 종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생명체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창조되었고 앞으로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진화라는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공통조상이라는 생각도 없었다. 생명은 고정된 것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한 척의 배가 영국을 떠난다. 그리고 22살의 젊은 자연학자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항해 이야기가 아니다. 진화론이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다. (1831년 12월) 영국 플리머스. 찰스 다윈 22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성직자가 될 예정이었다. 눈에 띄는 논문도 없다. 유럽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다. 게다가 배멀미도 심한 편이다. HMS 비글호에서의 그의 자리는 공식적인 직책조차 아니었다. 급여도 없다. 과학자라는 공식 타이틀도 없다. 그는 그저 젠틀맨 자연학자일 뿐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한 젊은이. 1831년 12월 27일 배는 출항한다. 목적은 남아메리카 해안의 측량.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은 하나의 아이디어였다. 몇 주 후 다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의 폭발을 목격하게 된다. (1832년 2월) 브라질 살바도르. 다윈은 처음으로 열대의 땅을 밟는다.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숲이 펼쳐진다. 수천 종의 식물, 눈부시게 화려한 새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곤충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는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황홀함을 느꼈다고. 이곳의 자연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1832년의 브라질은 경이로움만 있는 곳이 아니었다. 다윈은 노예 제도와 마주한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본다. 폭력을 본다. 깊은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한 세계가 어떻게 이런 잔혹함을 허용할 수 있는가? 피츠로이 선장과의 논쟁은 점점 격해진다. 서로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힌다. 1832년 2월 브라질. 이곳에서 다윈은 변하기 시작한다.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매료되는 한편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떠오른다. 왜 이렇게 다양한가? 왜 이렇게 많은 생명의 변이가 존재하는가? 아직 답은 없다. 하지만 자연은 이미 그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1832년 8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는 브라질과 전혀 다르다. 빽빽한 숲도 없다. 생명의 폭발도 없다. 있는 것은 황량한 평원과 바람뿐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다윈은 땅을 파기 시작한다. 곧 푼타 알타 지역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거대한 화석뼈. 이미 멸종한 거대한 포유류들. 메가테리움이라 불리는 거대 나무늘보 같은 생물. 초대형 아르마딜로를 닮은 동물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챈다. 이 멸종한 괴물들이 같은 지역에 사는 더 작은 현생 종들과 어딘가 닮아 있다는 것이다. 마치 혈연이 있는 것처럼. 마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것처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신이 각 종을 따로 창조했다면 왜 멸종한 종은 지금 살아있는 종과 이토록 닮아 있는가? 왜 같은 설계도의 변형처럼 보이는가? 1832년 파타고니아.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 생각이 싹 튼다. 어쩌면 종은 불변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변하는 것 아닐까? 만약 변한다면 생명의 역사는 고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이다. 1835년 2월 칠레 콘셉시온. 1835년 2월 20일 대지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한다. 다윈이 머물고 있던 칠레에서 19세기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가 콘셉시온을 강타한다. 건물이 무너진다. 땅이 갈라진다. 도시는 거의 초토화된다. 하지만 다윈에게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시였다. 며칠 뒤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다. 해안 일부가 융기해 있었다. 바닷속에 있던 조개 껍데기들이 이제는 공기 중에 드러나 있다. 대지가 위로 솟아올랐다. 이후 안데스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그는 높은 고도에서 해양 화석을 발견한다. 조개 껍데기, 한때는 바다 밑에 있던 것. 지금은 산 위에 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생각에 도달한다. 지구는 정지해 있지 않다. 지구는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연결이 만들어진다. 만약 지구가 변한다면
생명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 거대한 가능성에 문을 연다. 종이 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은 존재한다. 1835년 9월 갈라파고스 제도. 이 섬들은 결코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다. 검은 용암, 메마른 땅, 침묵. 그런데도 이곳에 이 항해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었다. 다윈은 이상한 사실을 알아차린다. 섬마다 동물들은 서로 닮아 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섬마다 다른 형태의 등껍질을 가진 거북들. 현지인들은 등껍질만 보고도 어느 섬 출신인지 구분할 수 있다. 부리가 다른 핀치새들, 가늘고 뾰족한 것, 짧고 강한 것, 씨앗에 적합한 것, 곤충에 적합한 것. 그런데도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 따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변형이다. 바로 여기에서 균열이 생긴다. 만약 종이 각각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면 왜 섬마다 같은 동물의 다른 버전이 존재하는가? 왜 어디서나 똑같지 않은가? 고립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하나의 공통 조상이 있었고 시간과 환경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 것처럼. 다윈은 아직 진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은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어쩌면 종은 고정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적응한다. 어쩌면 변한다. 만약 그렇다면 생명의 역사는 정지된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1836년 4월) 인도양 코코스 제도. HMS의 비그로는 인도양의 고립된 지형에 도착한다. 원형을 이루는 산호섬, 하나의 환초. 대부분의 선원들에게 그것은 그저 이국적인 풍경일 뿐이다. 하지만 다윈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처럼 완벽한 산호고리가 형성될 수 있을까? 그가 제시한 답은 대담했다. 한때 그곳에는 화산섬이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호는 빛을 향해 계속 위로 자라났다. 섬은 물 아래로 사라졌다. 하지만 산호는 남았다. 작은 변화, 거대한 결과, 그리고 시간. 이제 생각은 더 이상 흩어져 있지 않다. 점과 점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몇 달 뒤 1836년 10월 영국 팔머스. HMS의 비그로는 영국으로 돌아온다. 다윈이 혁명가로서 배에서 내린 것은 아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상자로 가득한 표본들, 질문으로 가득 찬 노트들이었다. 진화론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거의 20년에 걸친 사색과 분석, 그리고 의심이 필요했다. 하지만 토대는 이미 놓여 있었다. 1831년 12월부터 1836년 10월까지의 항해는 단지 해안선을 측량한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그려낸 여정이었다. HMS 비그로 위에서 싹튼 그 아이디어는 1859년 세상에 출간된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 항해의 끝, 혁명의 시작. 1831년 12월 22살의 한 젊은이가 HMS 비글회에 오른다. 1836년 10월 그는 달라진 채로 돌아온다. 그가 가져온 것은 표본만이 아니었다. 하나의 아이디어였다. 그 아이디어는 1859년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파타고니아의 황량한 평원에서 갈라파고스의 고립된 섬들까지 다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생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변한다, 적응한다, 진화한다. HMS 비그로가 실어 나른 것은 단지 한 명의 자연학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점은 과학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 이야기의 일부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브레인 스낵은 여기까지. 진화를 탄생시킨 항해의 이야기였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